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하나와 김원장의 리얼토크 시작합니다. 원장님, 네. 봄비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지금 내리고 있어요. 저는 원래 사실 비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봄비가 내리면 또 봄이 이렇게 진짜 찾아온 것 같아서 또 좋더라고요. 이틀 연속 이제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전분기보다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델 2가 내년 말에 출시한다 그러다가 내년 좀 당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서 13% 급등해서 마감했어요. 오늘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도 네. 한 10% 내렸었잖아요. 네, 이틀 네, 동안 4% 오르고 4.몇% 오르고 3.6% 올라서 한 7, 8% 오르면서 대부분 만회하고 예,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하겠죠. 곧. 네. 우리가 엔비디아를 추천을 해서 굉장히 수익이 크게 났었는데요. 네. 작년에도 엔비디아가 2022년 10월 저점 대비 막 8배 상승하고 막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이 났다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도 많고 뭐 그렇게 하셨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역사 출발부터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이런 걸 좀 알고 가자는 차원에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주현 씨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좀 하셨다면서요? 네,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 먼저 엔비디아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엔비디아는 1993년 가죽 점퍼의 CEO 젠슨 황, 커티스 프리엠, 크리스 말라코스키 이렇게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회사인데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와 관련한 IT 기술이 한 차원 더 진보하던 시기였어요. MS가 선보인 윈도우 3.1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구동하는데 텍스트 명령어를 사용하던 MS-DOS에서 현재 윈도우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사용되는 GUI 인터페이스가 막 도입이 되던 시기였어요. 원장님, MS-DOS 혹시 써보셨어요? MS-DOS 알아요? 써봤어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MS-DOS는 사용하지 않았죠. 네, 예. 안 써본 것 제가 같아요. 1993년, 96년 이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음. 윈도우가 처음 다 깔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도스 상황에서 명령을 입력해야 돼. 뭐를 열으라 그러면 dir 치면 리스트가 쫙 뜨고 뭐 이렇게 껌껌한 화면에서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까 응답하라 뭐 이런 시리즈에서. 맞아. 네. 거기 이제 명령어 쳐서 하는 거고 워드도 지금 MS 워드 나오기 전에 그 하나 워드라고 그 시커먼 바탕화면에서 글치는 거 표도 이제 이렇게 점 있는 거 연결해서 표도 그리고 막 이런 거에 예전에 이제 그 회사 다닐 때 하나 워드도 쓰고 그랬어요. MS 도스 가지고 이제 명령을 하다가 윈도우가 좀 딱 나오면서 이건 완전히 신세계가 열린 거야. 처음부터 윈도우를 썼던 세대는 잘 몰라. 도스를 쓰던 세대가 윈도우가 열리니까 이게 완전히 딴 세상. 와, 뭐 예를 들면 저런 거하고 비교하면 될까?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게 된 그 느낌? 비교가 이상한가요? 와닿지는 않지만 뭔가 뭐. 새로 처음부터 아파트에 사셨구나. 그것도 비교 안 되네. 그래도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학년이 높으신 분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을 사는 세대지만 요즘 젊은 MZ세대는 선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에 사는 세대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우리랑 다르다, 이해를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윈도우는 완전히 그 바탕화면에서 모든 이제 웹이라 그러죠. 웹을 깔아놓고 뭐든지 원하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이었는데요. 옛날엔 명령을 다 쳤어요. 예. 원장님 말씀처럼 엔비디아의 시작도 초라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아파트 월세방 사무실에서 3명이 공동 창업자 3명이 함께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개발해서 출시한 제품들이 말 그대로 내놓는 제품마다 말아먹은 거죠. 그러다가 3D 게임이 출시가 되고 기존 IBM 컴퓨터의 CPU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1999년에 출시한 지포스 그래픽 카드가 큰 인기를 얻고 게임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지포스 256 외장형 그래픽 카드로 당시 앞서가던 부드 시리즈로 유명한 3D FX를 제쳤고 이후 2000년 강력한 경쟁사였던 3D FX가 파산을 하게 되면서
업계 1위가 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예. 그렇게 게임 시장의 성장성을 예측하고 그래픽카드에 올인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네. 이후 인공지능과 딥러닝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미국 반도체 1위 기업이 된 거죠. 짱입니다. 약 20여 년 동안 주가가 1,700배나 1700배. 네. 우와. AI 혁명을 만나서 전 세계 시총 3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이 진짜 딱 제격인 기업인 것 같아요, 저는. 1,700배 상승이라니. 이게요. 대단합니다. 저런 기업이 항상 있어. 전 세대에 걸쳐서. 이 시대에 저런 스타가 있는 거지. 과거에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예를 들면 이제 애플도 그렇고 아마존도 완전히 막 $1 미만에서 헤매다가 지금 그렇게 많이 시총이 올라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네. 뭐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는데 뭐 그런 시대를 저 사람들 시대를 정확히 잘 읽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3D 게임 나올 때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건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저 3D FX가 망한 거 3D FX가 개발자들이라 그러죠. 개발자들한테 좀 제한을 두고 자기들 것만 쓰게 만들고 막 이런 묘한 관계에서 그 지포스 EO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그래서 아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엔비디아가 그래픽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 이제 게이밍 및 전문적인 시각 효과 작업에 필수적인 기업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IBM 컴퓨터 CPU가 있잖아요. 컴퓨터에서 원하는 것을 작동하고 운영하고 뭐 그런 게 CPU인데 3D 게임이 나오면서 3D 게임이 뭐냐면 입체로 보여지는 게 3D 게임이잖아요. 유저가 모드를 돌리면 순식간으로 위를 보고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싶으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순식간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거 있으면 조작을 바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측면볼 이거를 기존의 CPU에서는 그걸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한참 있다 보여주고 이렇게 된 거죠. 당연하지. 기존의 CPU는 3D 게임용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문서 작성하고 뭐 이런 거 디자인하고 뭐 이런 용도였는데 3D가 나오면서 뭐 완전히 획기적인 어떤 그런 성능을 요구하니까 이때 그래픽 카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고 이게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픽 처리 기술은 이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에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가상현실, 암호화폐 채굴까지 나아가서 이제 챗GPT 나오면서 인공지능까지 핵심적인 최첨단 산업을 이끌어 왔거든요. 이제 2000년 중반에 쿠다라고 하는 병렬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또다시 관심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는 2006년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13조 원을 투입해서 GPU용 병렬 프로그래밍 언어 쿠다를 개발해서 무료로 공개를 했는데요. 무료로? 네. 무료로. 여기는 핵심이 이제 무료인 거죠. 이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예요. 네, 신의 한 수. 네. 쿠다 언어 자체는 기계어에 가까워서 일반적인 AI 모델 개발자가 다루기에는 까다롭고 엔비디아 이외의 그래픽 카드에선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 쿠다가 AI 반도체 시장에 주도권을 쥐게 된 건 딥러닝 모델을 구동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의 일종인 DNN으로 여러 개의 누련 계층을 사용해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인식하는데 사용하는 쿠다를 활용한 DNN 라이브러리가 딥러닝 모델을 가장 빠르게 돌릴 수 있으니까 AI용 딥러닝 모델을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라 이제 뭐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스스로 학습해서 발달하는 거잖아요. 알파고처럼. 알파고가 제가 전공자는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복잡한 얘기를 좀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엔비디아가 병렬 컴퓨팅 플랫폼인 쿠다를 개발했는데 이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에서만 작동을 하는데 이 쿠다를 활용한 인공신경망 DNN이 인공지능 학습 능력의 성능이 가장 좋아서 80% 이상 시장을 평정하게 됐습니다. 원장님 발음도 어려운데요. 제가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예, 아주 요약을 아주 쉽게 어려운 얘기를 쉽게 명확하게 잘 해주신 것 이해되셨나요, 같아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GPU가 생성형 AI 개발에 필수제로 여겨지는 건 바로 그 성능 때문이거든요. 엔비디아 최고 사양 GPU H100, A100 제품의 서버는 한 대가 수억 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밀려서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H100과 A100으로 내부 인프라를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들로 장착된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GPT-4는 1에서 2.5만 개의 A100으로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메타가 약 2만여 개, 테슬라가 7천여 개 A100으로 구축된 이 슈퍼컴퓨터를 운용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H200, B100을 출시를 앞둔 엔비디아 제품에 24GB 용량, 8단 병렬로 쌓아올린 SK 하이닉스 HBM3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 주가 왠지 더 상승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SK 하이닉스 HBM3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경쟁을 하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런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었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올해 GTC 2024에서 새로운 괴물칩 블랙웰을 발표를 했잖아요. 블랙웰, 예. 네. 발표 영상을 보니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블랙웰의 성능은 대체 어떻길래 괴물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 지난번에 그 네. 그래픽카드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024에서 GTC 2024에서 발표한 블랙웰이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여기서 새로운 AI 슈퍼칩 GB200을 발표했는데요. 이 슈퍼칩 이름이 블랙웰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웰이 저는 그걸 보면서 블랙웰이 뭘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이 블랙웰 슈퍼칩 안에 새로운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인 B200도 들어가는데요. 블랙웰은 미국의 수학자라고 합니다. 수학자이면서 통계학자인 네. 데이비드 헤럴드 블랙웰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AI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기초를 하는데 수학 중에서도 확률 이론이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고 AI 반도체는 결국 확률 기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확률 그런데 기계요? 예. 그런데 이 확률 통계 이론의 저명한 수학자 이름을 슈퍼칩에서 가져왔으니 젠슨왕은 핵심을 잘 파악해서 괴물칩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주현 씨, GTC 영상에서 블랙웰 원리를 설명하는 영상 보셨죠? 네네, 봤죠. 네. AI 슈퍼칩 블랙웰의 그 내부에는 두 개의 GPU가 한 개의 패키지 기판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가까이 연결이 돼 있었잖아요. AI가 거대화되면서 파라미터도 조 단위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게 와, 맞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예. 파라미터는 생성형 AI가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신경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AI 성능도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개의 GPU도 모자라서 두 개를 바로 옆에 연결해 GPU 크기를 2배로 만들었고, GPU 옆에는 8개의 5세대 HBM3E가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가까이 설치해서 두 개의 GPU 사이에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극단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HBM과 GPU 사이의 데이터 전송 대역폭까지 더 높이려는 전략으로 생성형 AI의 생성 속도를 끌어올리면 AI 학습과 추론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뒤에 배경으로 나오는 이 영상, 이게 GTC 2024에서 발표한 영상인데요. 그 영상 참조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말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쵸, 그쵸. 그 영상을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갑니다. 용어들이 좀 생소하다 예, 예. 보니까. 원장님, 그런데 엔비디아의 그 GPU를 대체할 만한 대안은 없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으로 엔비디아를 대체할 기업이나 시스템은 나오지 않은 건지가 궁금해요.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초창기에 그 AMD하고 그 한 군데 더 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 회사하고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와서 우뚝 선 거거든요. AMD 이제 작년 11월에 제가 막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반드시 사야 될 종목으로 열변을 토한 뒤로 한 90% 이상 급등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서 미처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거야. 다 못한다는 거야. 충당을 다 못해. 그래서 아까 6개월씩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넘치는 물량을 AMD가 소화하고 있습니다. AMD CEO인 리사수는 AI 칩 전체 시장이 향후 4년 동안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더 높은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리사수는 AMD가 성공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를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시장의 10%만 차지해도 자기들은 대성공이라는 거지. 생각이 너무 깔끔하죠. 뭐 그쵸? 반드시 이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엔비디아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주문량만 자기들이 처리해도 그쵸, 자기들 그쵸. 대박이라는 거지. 뭐 굳이 엔비디아를 이길 필요는 없이 이길 수도 없겠지만 이제 와서 그쵸. 당시 AMD가 발표한 AI 지향 서버용 대형 그래픽 프로세서인 인스팅트 MI350
00X를 메타가 사용하기로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배경에는 엔비디아가 지난 1년간 AI칩 시장을 장악했지만 미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니까 클라우드 제공업체하고 기술 기업들은 마냥 기다릴 수 없잖아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경쟁에 뒤처지는 거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거니까 이런 기술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유용성을 제공할 대안으로 AMD를 떠올린 것 같습니다. AMD뿐만 아니라 인텔도 그래서 기억났어요. 인텔도 역시 경쟁 업체로 치고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주가가 40% 급등했다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조정받으면서 AMD도 조정받고 인텔도 조정받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대부분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상승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에 조정은 제한적일 거고 반등은 클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저는 뭐 충분히 조정받으면 상승은 크게 많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어차피 거기 인공지능 관련된 슈퍼칩은 유아기 상태거든요. 유아기 상태.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많아. 지금 이제 조정받은 거는 너무 급격히 너무 많이 오른 상태였고 ASML하고 그다음에 그 슈퍼 마이크로가 신규 수주가 많이 급락해서 뭐 조정을 그 핑계 겸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충분히 조정 받으면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 크게 상승할 걸로 예상됩니다.